J캠퍼스의 정구현입니다. 오늘 경영 포커스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J캠퍼스에서 현재 한국 기업이 당면한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점차 강해지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다각도로 토의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6차례 진행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주요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세미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차례 세미나를 정리를 하고 그거를 지난 8월 말에 오늘 세미나 주제와 같은 보고서를 성균관대학교의 노은영 교수께서 정리하시고 물론 자기의 연구와 견해를 추가해서 작성해 주셨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는 J리포트 22호로 이미 회원 여러분에게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고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 교수님에 대한 소개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시고 중국인민대학교에서 중국경제법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시장 전략, 또 중국의 소비자, 중국의 기업과 정부 정책 이런 다양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보고서의 주제 그대로 중국 시장 전략 철수할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이고요. 보고서 내용을 좀 빠르게 정리하는 형식으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중국 기업 경쟁력, 그다음에 신질적 생산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알테시톡 저가 공세가 위협적인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최초 트리플 A RPG 입니다. 이 게임이 이제 우리나라도 게임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트리플 A 게임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7년간의 이 제작 기간을 거쳐서 제작비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만든 게임이고요. 이게 지금 8월 20일 날 처음 출시가 됐는데 출시 2주 만에 1,800만 장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었고 현재 약 1조 원의 매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 중국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5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퀄리티가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구나. 중국이 그동안 한국 게임들 판권 사가지고 그동안 그냥 판매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직접 자신들이 이렇게 대규모 블록버스터 게임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술력을 저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게임의 이제 제작비를 보시면 1,000억 원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자본력을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정부가 현재 이런 게임 산업을 상당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게임은 마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이 게임 산업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 지원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내수 침체입니다. 근데 이러한 게임으로 통해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밑에 이제 사진 보시면은 지금 이게 검은 신화 50 서유기를 바탕으로 한 요 게임이 50 경제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낼 만큼 커피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이 게임의 배경이 되는 곳이 중국의 산서성의 여러 지역들입니다. 그 여행 상품, 그 지역의 여행 상품이라든지 굉장히 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게 서유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임이어서 중국 문화의 세계 수출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해서 중국 정부가 상당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기업의 기술력, 자본력, 그다음에 정부 지원, 그다음에 이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중국 기업들의 마케팅 역량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역량, 요 4가지 측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현재 중국 소비 시장에서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한다면 거차오라는 애국 소비가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그런 애국 소비에 힘입어서 이 게임을 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이 게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한국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 단적으로 반영한 게임입니다. 기술력, 자본력, 정부 지원, 거기다 마케팅 역량, 거기다 소비자 애국 소비까지. 자, 그러면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오늘 주제일 것 같고 이제 일단 우선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이제 전체 R&D 지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중국 같은 경우
경우에는 R&D 지출 규모가 현재 지금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리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3년, 4년, 2-3년 후에 이제 미국과 비슷한 규모로 중국이 이제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이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인력 차원에서는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R&D 인력이 미국의 2배 이상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국가, 주요 국가의 세계 수출 1위 품목수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위 하고 있는 품목수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 2위 하는 품목수까지 합치면 중국이 전체 약 3,000개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큰 제조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통 신에너지차라고 중국에서 말을 하는데 이제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현황을 보시면 전 세계 판매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 가량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중국의 이 스마트 전기차, 이제 스마트 전기차라고 하면은 전기차 중에서도 인간과 자동차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전기차를 스마트 전기차로 중국에서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그런 전기차고, 이런 전기차들이 중국에 최근에 빠르게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라고 한다면 화웨이가 내놓은 SUV 전기차인데, 이게 이제 뭐 주차가 어려운 지역에 자동으로 주차가 되고 뭐 이렇게 출차가 되는 이제 뭐 그런 인공지능 기능 탑재한 스마트 전기차 침투율을 보시면, 중국 내에서 가장 이런 그 스마트 전기차 침투율이 높은 지역은 하이난성입니다. 하이난이 이렇게 중국의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높은 이유는 중국 전역에서 최초로 내연 기관차를 2030년에는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최초의 성이기 때문에 가장 높게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부 지역에 조금 그 침투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체를 보시면은 2030년까지 중국의 신에너지차 침투율은 약 82.7% 정도 예상이, 이제 전기차가 82.7%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스마트 전기차의 침투율은 약 9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기업 경쟁력을 볼 때 전체 AI 특허 수에서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그 국산화율도 뭐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산화율을 중국이 2030년까지 이제 5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의 기술 혁신, 그 전략 가장 유명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중국 제조 2025가 2015년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내년이 그 10년 되는 해인데, 초에 SCMP에서 요 관련한 그 특집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10년 전에 세웠던 목표에서 중국이 약 86%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2024년이 몇 달 남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90%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중에서도 방금 보셨던 전기차 부분은 목표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 계획은 2025년에 연간 판매량을 300만 대로 잡았었는데 지금 연간 판매량이 1,000만 대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제 새로운 산업 정책으로 신질적 생산력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신질적 생산력은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보고서에 이 신질적 생산력과 중국 제조 2025를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성격이 중국 제조 2025는 정부 정책이고, 신질적 생산력은 이거는 이 정책 추진을 위한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 제조 2025 때도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론은 공급 측 구조 개혁이라는 이론이 있었고, 그 이론의 정책화가 바로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리고 신질적 생산력은 그 공급 측 구조 개혁 이론의 두 번째 진화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신질적 생산력의 구체적인 정책은 산업마다 모두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하나의 뭐 중국 제조 2025처럼 하나의 통합적인 종합적인 정책으로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당시 중국 제조 2025가 미국을 너무 자극했기 때문에 그 자극을 줄이려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산업이 굉장히 서로 성격이 다르고, 당시에 이제 중국 제조 2025의 때만 하더라도 정책 목표를 10년으로 모든 산업 공통으로 10년이라는 목표를 정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별로 목표 기간과 달성하는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상이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좀 상이하게 가져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중국의 C커머스라고,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이 테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산업 역시도 아까 그 게임 산업처럼 중국이 굉장히, 중국 정부가 굉장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플랫폼들이 이 디지털 수출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있는 거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틱톡샵 정도 알고 있는데 중국에는 이러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업체가 약 6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신규 등록 기업 수가 점차 늘어나서 작년에는 14,000개가 신규로 등록을 했고 그동안에 전체 합산하면은 약 12만 개가 설립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플랫폼이. 그런데 이제 그중에 남은 게 약 6만 개 정도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제조업 벨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지원하는 종합시험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지원을 여러 방면에서 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얘네들이 디지털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총 수출입에서 그 비중이 2015년에는 1% 미만이었는데 작년에는 5.7%까지 굉장히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알테시톡으로 불리는 시커머스 업체들이 현재 굉장히 위협적인 이유는 이들이 저가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굉장히 큰 핵심 그 경쟁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제 저가 공세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위협적인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일단 현재 이러한 이커머스 업체들은 중국 내에 광범위한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3년 내에 중국 안에 있는 500개 그 소도시의 패션 클러스터와 연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테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주요 그 공장형 생산자라고 하는 소규모 업체들을 직접 연결해서 그들의 해외 수출을 돕는 그런 중개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동안에 이제 뭐 수출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수에 집중했던 소규모 형태의 공장형 형태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위험 요인이고 두 번째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사스 터졌을 때부터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20년의 이커머스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하우와 최근에 이제 혁신 기술 기반으로 소비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맞춤형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이제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그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이커머스 산업에 있어서 완전 관리형 모델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를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중국이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거기다 막 정부도 막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중국의 애국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느냐. 보고서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중국 경제 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 기업이 이렇게 굉장히 기술력이 크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런 알테시 기업들이 관련돼서 보고되는 내용이 막 가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엄청나게 나온다든지 이제 너무 그런 측면만 부각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저런 짝퉁과 저가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 변화 측면에서도 중국 기업이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 그런 인식이 전환돼야 새로운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국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가 제고돼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국 시장 상황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인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품질 측면에서 한국 기업을 따라오지 못했고 시장 상황에서는 한류라고 하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중국 내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거에 힘입어서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뭐 면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도 중국 시장에 진출해도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뿐더러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족한 건 중국 정부 특히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해는 거의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러한 정치 리스크가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뭐 어느 나라나 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정치 리스크는 항상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책임의 면에 있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와 그 중국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관시라는 것. 중국 비즈니스에서 관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관시에 대한 좀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인 참여, 그럼 중국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철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결론이고 대신 참여를 할 때 소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잠시 후에
후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3월부터 7월까지 세미나에서 발제하셨던 선생님들이 코멘트나 질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김영준 교수님. 중국 시장을 철수할 것이냐, 이거는 아마 이제 한 1년 6개월 됐나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첫 번째 경제수석, 현재 부총리가 되셨죠. 이제는 중국을 철수할 때다. 첫 국민 대담 하는 인터뷰에서 중국 철수를 언급하는 바람에 그 후에 이제 조선일보가 중국을 벗어나니 세상이 보인다라는 10개의 시리즈를 칼럼으로 내는 바람에 이게 이제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 전체 재계나 언론계나 학계나 뭐 기업계 중국에서 철수해야겠다. 한국 정부의 경제수석이 철수하란다. 뿐만 아니라 주중 대사관도 기업인들을 모임에서 인사가 아직도 철수 안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받는 겁니다. 그게 아마 이제 정부가 드라이브한 중국 시장 철수 전략인데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냐 하면 올해 다보스 포럼에 참가했던 다국적 기업의 회장, 사장들에게 중국 철수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1등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설문지에 참가한 한국 대기업의 회장님, 사장님들은 85%가 철수 계획 중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미국이 한 60%였어요. 유럽은 그 아래였고요.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50% 아래였어요. 현실적인 판단 없이 마치 중국 시장 철수하는 것이 무슨 트렌드고 이때 할 때 안 하면 남들 패션이나 패드에 뒤져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경약적 이론이라는 것은 중국 시장 철수는 어느 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어떤 한 인더스트리가, 그게 뭐 반도체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배터리가 됐던 핸드폰이 됐던 어떤 한 인더스트리가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업이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기업의 입장에서 철수 전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된다. 하나는 중국 시장에서 처해져 있는 환경이 기회보다는 위험이 너무 높아져서 그 상황에서 내 경쟁사 대비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 너무 떨어져서 환경도 안 좋고 우리 핵심 역량도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을 하려고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이럴 때 이제 철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고 환경이 조금 좋아지는데 핵심 역량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은용 교수가 제시하신 것처럼 좀 소극적인 투자 참여, 이게 합작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 시장에서 환경적인 위협이 많지만 우리가 경쟁사 대비 중국 기업 대비 조금이라도 핵심 역량이 있으면 이때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확충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철수 전략으로 뭐 대표적으로가 아모레퍼시픽인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그룹 차원에서 중국에서 철수하고 미국 가겠다. 그에 반면에 LG 생활건강은 중국 시장을 다시 재도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별로 똑같은 화장품,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 더 바르고 좋으냐는 시장의 상황과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중국에서 남들이 다 철수한다고 안 좋다고 했을 때도 만도 기계나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또 오리온 식품 같은 회사는 시장 점유율을 더 넓혀가고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한국 기업이 하지 않았던 것은 주로 합작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아직도 내수 시장은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동안 중국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반면에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이 빠져나간 시장에서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인데 이때 전략시 그동안 너무 지오폴리티컬한 또는 컨트롤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좀 해칭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중국 기업과 합작을 통해서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른 기업과 합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워낙 핵심 역량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중국 시장 진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노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짝을 추천하셨고, 물론 이제 그러려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까 미국 기업의 다보스에서는 60%가 철수를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미국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20%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요. 하여튼 다양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배영준 대표 아까 보이시던데, 네, 지금 중국에 돌아와서 있습니다. 예. 심천에 계시죠? 네네, 광저우에 네. 있습니다, 지금은. 예. 이 학계 쪽이 아니라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주변에 이제 사업을 하는 이커머스 업체들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친구들이 다 하는 얘기는 뭐 문 닫은 회사도 많고, 어렵다, 돈 벌기가 힘든 구조다. 계속 그런 얘기만 들리거든요. 노영 교수님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중국 정부의 입장이나 혹은 플랫폼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해외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수 시장이 워낙에 성장이 정체돼 있으니까 특히 중국 내수 이커머스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 올해에서 지금 업계 사람들 얘기로는 한 30% 정도는 시장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가 작년 초에 해가지고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 보려고 동남아 5개 국가 돌면서 그 현지에서 이커머스 하고 있는 중국 기업도 많이 만나보고 특히 한 친구는 저하고 한 10년 정도 오래된 친구인데 태국에서 아주 큰 이커머스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라이브 방송하고 이런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너네가 그 기업들이 일단 동남아 시장으로 국한하자면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느냐? 동남아 시장 자체,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매출이 나오는 것 때문에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의 90% 이상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거시적으로 보면 해외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중국 이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수출을 해서 기업들이 큰 돈을 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네, 간과하고 있는 게 그 중국이 지금 내수가 부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 회사들도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중국 산업과 중국 회사 자체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문 닫는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 전체로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당연히 한국 회사도 경쟁이 밀려나겠죠. 경쟁력이 네, 없는, 아니, 중국 회사도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 중국 회사도 잘 되는 회사만 잘 되고, 오히려 못 되는 회사가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중국 경제가 이제 침체에 빠져서 쉐이크아웃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게 아주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 네. 대표님. 또 6번의 세미나 사회를 하시고 중국 전문가가 되신 김영배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전문가는 아니고 이번 기회에 중국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배영준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중국은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지난 한 15년 이상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했고 특히 이제 그 결과로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하는 그쪽에서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알텟이 톡 이걸 대표로 해서 이제 일반 제품들을 전 세계에다 밀어내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그런 국가가 됐는데 제가 제일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밀어내는 데 있어서 전기차나 배터리는 수익을 올린다고 하지만 그 상당 부분이 아직도 정부의 막강한 보조금 때문이고 그리고 알텟이 톡 같은 그런 C-커머스도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것들은 역시 또 정부의 그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지원 때문인데 과연 이 모델이 서스테이너블한가? 중국에서는 서스테이너블 할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 강력한 상계 관세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글로벌 사우스에서도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페어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면 어디를 할까?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이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이 얼터너티브한 그런 소스가 되는 것이 우리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새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코멘트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김영배 교수님 질문이 중국의 민간 기업이 그렇게 시스테마틱하게 정부의 보조를 받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어떤가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그렇게 뭐 전기차처럼 그런 식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출 보조금은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중소기업들도 분기 혹은 월별로 성별로 시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출 목표 달성 얼마 하면 통상 제가 얘기 듣기로 전체 수출 금액의 한 15에서 2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밀어내서 할당량만 채우면 보조금이 나오니까 거기서 적자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환급받는 거 말고 네, 수출 보조금이 있어요? 네네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차의 경우에 그 소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09년서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 규모가 300조 원쯤 되더라고요. 그거를 전기차 대당으로 보면 약 4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2차 전지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리고 초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높았고 지금은 이제 훨씬 낮아지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상계 관세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전기차의 경우는 그 전기차 살 때 4천만 원짜리면 1,000만 원 정부가 보조금 주고 그거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소비자 구매 때 받는 보조금. 그것뿐만 아니라 R&D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무상 토지 부여한 거, 그걸 조목조목 그것들을 구분해서 내놨는데, 네. 그게 중국 정부가 GDP의 한 1.7%를 보조금으로 해주고 있고 2등이 우리나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산업 정책인데요. 네. 전기차 가장 네.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2010년대 초부터 전기차를 프로모트해서 그거는 좀 더 그 다큐멘테이션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다 마셨는데 적극적 참여, 소극적 참여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발표 시간 관계상 요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크게 2번하고 3번 부분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철수하는 게 지금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사실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중국에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이제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서 보면은 소극적 참여라고 해가지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적게 이해하고 적극적 참여는 또 많이 이해하고 진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든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둘 다 공통된 점인데, 소극적 참여라고 한다면 현지에 어떠한 법인을 만든다기보다는 사무소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투자 금액을 이제 적게 갖고 가고 또 지방 정부와의 이제 연계 측면에서 조금 아예 지방 정부와 연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적게 연계를 해도 괜찮다라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건데, 제가 우선 적극적 참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조금 유망하다라고, 앞으로 조금 경쟁력이 조금 있다, 중국 기업보다는 아직 기술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기기, 이제 그쪽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의료 시장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이제 성장을 할 가능성도 있고, 제가 이제 과거에 의료기기 생산 회사들, 우리나라 기업들 프로젝트를 한 3건, 4건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도 마찬가지지만 의료기기 시장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인허가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최소한 2년 정도가 이제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기기를 중국 시장에 판매를 하고 좀 중국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중국에 반드시 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 중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 법인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의료기기 업체들,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인허가를 받을 때 대부분 대행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받는 대행사를 통해서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관련된 게 뭐 약간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그 라이센스를 그렇게 해서 받기는 받더라도 나중에 그 차후에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중국 그러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업체들이 그 2년간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방 정부와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지방 정부 여러 실무 담당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 그런 기간을 스킵해버리고 그냥 라이센스만 받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국에서 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곳은 이제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그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 상당수의 의료기기의 경우 지방정부가 그 최종 구매 결정 주체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의료기기 업체로서 중국에 들어갔는데 라이센스를 대행사를 끼고 했는 경우에는 그 2년간의 그 지방정부와 그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종 소비자는 병원이지만 그 병원의 그 구매에 관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시라는 측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기업에서 많이 중국에서 이제 사업하려면 관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관시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로운 인식을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 그 관시를 좀 재해석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관시를 좀 좁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 관시라고 한다면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대가를 주고 내가 뭔가를 조금 부탁하는 약간 청탁의 의미로 중국의 관시를 생각하는데 사실 중국에서 이 관시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런 청탁하는 해서 뭔가를 부탁하는 게 중국의 뭐 공무원의 내부 기강이나 뭐 공산당 내부 기강 확립이나 부패나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관시를 좀 좁게 해석을 해서 관시라는 것은 제가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대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관시는 대출인데 그 대출을 내가 은행에 가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신뢰 정도의 신용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관시를 활용하는 사람과 나와의 신뢰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이 관시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신용 정도에 따라서 관시 그 대출 범위가 달라지듯이 내가 그 상대방과 어느 정도의 신용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관시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느냐가 정해지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관시라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한테 이걸 부탁할 필요는 없지만 중국 내에서 관시란 반드시 그거를 내가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형태로든 그 사람이 나중에 뭔가 부탁을 했을 때 갚아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관시라는 것은 사실 중국인과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유망한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진출을 결정을 했다면 그러한 인허가 취득 예를 들면 인허가 취득 과정에서 최소한 2년간의 그러한 최종 소비자의 최종 구매 결정을 담당하는 지방 정부와 그러한 관시를 새롭게 인식 제고하는 그런 관시를 정립해서 그 과정이 필요해서 좀 중국에 좀 그러한 공을 들여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추가해서 얘기하면 여기서 소극적 참여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투자 저리스크 그거고 적극적 참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물론 투자를 해서 뭐 공장을 짓고 합작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밸류 체인에 중국 기업을 끌어들이는 거. 그게 이제 앞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중국이 부품 소재 공급 산업 회사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에 중국 기업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학섭 박사님 질문하시죠. 네, 기업 관점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많은 정보들이 감추어진다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이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많은 내용들이
어렵게 어렵게 찾아가도 마지막에 뭔가 최종 원하는 정보를 얻기 힘든 이런 게 좀 반복되는 게 기업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일인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쪽 아무래도 뭐 지정학 갈등도 있는 거고 워낙 첨단 제품이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 주신 그 업종은 전기차라는 중국이 잘하는 업종과 그리고 그 RTC 톡이라는 이커머스에서의 어떤 중국이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업종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최근에 중국이 강조하는 코어테크 분야에서 코어테크의 뭐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뭐 반도체라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불균등하게 어떤 분야는 많이 치고 올라가고 어떤 부분은 그냥 뭐 약간 지지부진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중국의 현재 첨단 분야의 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그 기업의 자산이냐 아니면 부채냐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많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계속 미국에서 뭔가 태클을 걸고 중국에서 웰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때까지 국내에서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는 이런 기체 형태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산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에 중국에서의 공장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그러지만 반대로 보면 삼성이나 SK가 중국 공장을 접고 나오면 미국이 가장 큰 손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랑 SK가 가지고 있는 공장 장비가 가장 최신 장비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신 공장을 중국이 갖다 바치는 이런 형태. 사실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의 어떤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공장을 가지고 있을 때 꼭 중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장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가치가 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한국 정부랑 미국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전체 맥락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 뭐 어떤 걸 벌려보자 이런 차원인 건지 아니면 중국 시장을 레버리지해서 다른 데까지도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는지를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상당히 새로운 디멘션을 또 질문하셨는데, 노 박사님? 최낙섭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의 이러한 첨단 반도체 공장이 이제 자산이냐 부채냐, 그거는 굉장히 새로운 시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제 자산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채 측면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이제 기술 혁신에 이제 그 기여를 하고 또 국가 공급망에서 기술 자립, 기술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측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지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초기에 투입 자본이 너무나 크고 중국 반도체가 기술 수준이 이게 크게 올라오지 않아서 인제 뭐 여러 가지 수익 창출 면에서는 인제 부채가 될 가능성도 이제 굉장히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인제 말씀드린 맥락은 중국, 아까 인제 배용준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최낙선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인제 중국 기업의 조금 좋은 이면을 말씀드린 것 이유는 중국의 인제 기술력이 현재 이만큼 많이 올라왔고 현재 인제 우리가 중국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 인제 많이 너무 딥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그 대부분의 인제 사람들은, 제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하고 많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봐도 중소기업에서도 중국 시장을 관심 있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크게 많이 이해를 많이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의 맥락은 일단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이 정도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을 하기보다는 좀 잘하는 측면을 좀 부각해서 말씀드리는 좀 측면이 있고, 또 적극적 참여 같은 경우에 아까 정구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고 최낙석
박사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제 공급망에 중국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검증되고 또 지방 정부와 연계돼서 그 지방의 대표적인 우리 기업들을 우리 공급망에 포함시키는 그런 것도 함께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나 기업의 입장에서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아주 현명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모든 결정은 개별 기업이 여러 가지 득실을 따져서 해야 되지만 중국에서 철수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4가지를 들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나라는 대서양에 떠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인도양에 떠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중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운명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을 떠난다는 건 대한민국의 전략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첫째. 둘째,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여러 산업에서 뭐 컴퓨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등등. 아니, 기업이 세계 최대 시장에서 떠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셋째, 중국은 이제 여러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비즈니스 업소도 가서 사무실 냈잖아요. 중국에 가서도 사무실 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4번째, 오늘 최낙석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은 중국은 미국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입니다. 무슨 뜻이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또는 관세 때문에 못하면, 물론 멕시코로도 가지만 한국으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미중 갈등에서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그 점을 충분히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점을 얘기를 해주셔서 디멘션을 하나 더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4가지 이유로 한국 경제나 한국 기업이, 특히 대기업은 중국을 떠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 나라 전체가 뭐 중국에서 철수해야 된다, 이건 정말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노은영 박사님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